풋볼리, 위너나 하우트, 박준식. 누가 먹거리를 독점하고 어떻게 망치나. 위너나 하우트. 먹거리 정부 책임에 초점을 맞춘 워싱턴 소재 감시단체 푸드 앤 워치 사무총장,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먹거리 운동가 중에 한 명이다. 가정농장도 운영하고 있고, 박준식 서울대학교 미시건 대학교 전문 번역가, 이창호 서울대학 농대, 이렇게 번역에 도움을 주었군요. 세심하게 연구한 역작이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하우트, 설득력 있다, 용감하다, 푸드볼리는 정치적으로 용감하다, 설득력 있다, 먹거리는 생명이다, 이렇게 추천을 했군요. 푸드볼리, 누가 땅을 돌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가족 농수호자에게 이것을 바친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최근 신작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아니구나. 카피라이트 2012년, 2019년에 여기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로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며 훌륭한 연구보조원, 없었더라면 이것을 못 썼을 것이다. 연구와 기술을 지원하고 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동안에 내 빈 자리를 메우고 이렇게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학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농부인 사랑하는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자분이 지으셨네요. 위너나 하우트. 1963년 내 아버지는 버지니아주 농촌에서 아버지는 특이한 사람, 종교적인 인습에 반대했고, 그런 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에 벌써 유기농 원재가였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집안의 흐름이 있었네요. 97년부터 남편은 이 농장에 이렇게 공급해왔고, 먹거리 운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군요. 먹거리 독점,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과 식품 산업 자체의 통합 조직화, 먹거리 체계는 위기에 놓였다. 경쟁과 자유시장 속에서 과학 역시 미쳐 날뛰고, 먹거리에 미 농부부에 따르면서 로컬 푸드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중에서 대농의 비율은 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대농의 슈퍼마켓 식당에 공급되는 로컬푸드의 93%를 차지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로컬푸드 판매 농가의 과반수가 대도시 근방에 있다는 것인데, 미국 전체 농가 중에서 이 비율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는 농산품 시장 판매를 위해서 옥수수, 대두, 밀 같은 사료작물이나 곡물을 경작하는 농민이 자기 사업을 소비자 직관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이 농민이 판매하는 작물은 다른 식품의 원료, 감미료, 오일, 먹거리 체계에 다시 진입한다. 지역 시장과 유통망이 없거나 이렇게 농장 끝에서 끝까지 수십만 헥타르에 걸쳐 옥수수와 대두를 경작하는 얼마 남지 않은 농민이 소비자 직관이 불가능한 곳에 산다. 직관을 할 수 있는 체계 속에 산다는 거죠. 미국 중부의 대규모 그렇다. 좋은 먹거리, 일부 지도자들은 먹거리 위기의 근본 원인을 호도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망가진 체계에 대한 해법으로 가장 흔하게 제시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농가 보조금의 폐지이다. 농가 폐지. 안타깝게 이런 주장은 대농이나 큰 기업들을 지배하기 위한 체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이들 소규모 사업체를 농가에 포함하는 것은 미국 농가 통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작은 비율의 농가만이 정부 돈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실제로는 100만 호 미만의 전업 농가가 남아있으며 크든 작든 거의 모두가 정부 보조금 받는다. 보조금 제도가 좋은 정책이라는 말은 아니다. 보조금 제도는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망가진 먹거리 생산 체계의 증상이라는 뜻이다. 등등. 먹거리 체계 바꾸기. 경제적 자생력을 가진 농가는 농촌 지역의 활력소이다. 이렇게 농촌 살리기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셨네요. 일부 미쳐 날뛰는 농장정책과 먹거리 정책은 먹거리의 문제에서 청년들이 농장을 떠나게 하라. 대부분 소비자는 먹거리를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하지만 대기업 의료의 부업과 위장을 이윤 창출원으로 여긴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먹거리에서 농촌 대탈출. 지난 60년 동안 농기업의 정부 안에 존재하는 산업의 협력자들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아온 사회계층 바로 농민이다. 2차 세계대전 뒤 농민은 그 숫자를 줄여서 대량의 값싼 노동력 후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교묘하면서도 무자비한 정책의 표적이 되었다. 생계를 지어기 위한 몸부림은 1950년에서 10년이 지날 때마다 더욱 심해졌다. 먹거리 서슬 꼭대기에 진행된 통합은 먹거리 서슬의 다른 모든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먹거리사. 농민들은 1세기 이상 이어진 농촌 대차절에 맞서 싸웠다. 운동가들은 경제 체계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불공정한 지위를 형성시키기 위해 은행 철도 기업의 이해 세력과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아이너워 대통령 시절에 에즈라 벤슨 농무 장관이 저지르고 있던 농산물 가격 인하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1955년에 전국 농민단체가 결성이 되었다. 벤슨은 적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뉴딜 농업 프로그램을 없애는 일에 착수했다. 1942년 몇몇 기업인가 강국의 중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강력한 역할을 할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창립자 중에서 스튜어트의 사장 등등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 모두 나중에 정부 고위직에 올랐다. 트루먼 대통령은 호프만에게 전쟁으로 피폐해진 유럽을 재건하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대규모 경제 원조 프로그램인 마셜 플랜을 관리하게 됐다. 훗날 그는 포드 재단 이사장이사 유엔개발계획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녹색혁명의 설계자가 되었다. 밴드는 나중에 홍보 일을 그만두고 유엔 설립 과정 중에 중요한 일을 했다. 그는 1950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재무부 차관으로서 이렇게 임명이 되고 영향이 있고 하다가 보면 또 1962년 8월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열린 전국 농민단체 연차 총회에 모인 2만 명의 농민은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농기업, 시군가구, 기업, 전국은행이 합심해서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 가격을 낮춰온 상황에서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는 농민들의 상처를 더욱 쓰라리게 했다. 전국 농민단체는 7개 도시에서 카탈로그 시위 행진을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어스 매장 앞에 시어스 카탈로그를 와르르 쏟았다. 포도의 자동차와 트럭들이 긴 대열을 이루며 몇몇 도시에 있는 포도 지사 건물주의를 빙빙 돌았다. 그 두 회사는 보고서를 부인했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다는 건데요. 1962년 이 위원회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참모들과 대규모 감세의 장점에 관해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갈등하던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의 입법부 연락사무소가 의회 의원들에게 배포한 적극적이고 상당하며 영구적인 감세를 촉구한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의 영향으로 감세를 지지했다. 그후에 경제개발위원회는 감세실무위원회 구성에 기여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승인한 이 위원회가 의회에 적극적으로 로비한 결과 1964년 개인 세율을 20% 인하하고 법인 세율을 낮추는 법이 통과되었다.
회원들은 경제개발위원회를 아이디어를 파는 조직으로 봐왔다. 이런 설립을 하고 경제개발위원회는 화학물질 지배력적인 농업을 확대하고 산업계와 금융계의 농업 지배력을 키우는 전후 프로그램을 면밀히 교육하기 시작했다. 경제개발위원회는 북부 대규모 산업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전후 경제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수지 맞는 이 산업이 다량의 값싼 노동력 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개발위원회 최초의 농업 관련 보고서가 1945년에 출간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전쟁으로 파괴된 세계의 식량을 공급하며 좋은 세월을 누리고 있었다. 전후 생산비가 올랐는데도 농가 소득이 영농비용을 따라가도록 보장하는 뉴딜 농업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농민들이 다른 경제 부문과 동등한 대가를 받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33년 농업조정법에만 따라 만든 이 프로그램을 경제개발위원회는 반대했다. 페리티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에는 농지 축소와 휴경이 있었다. 둘 다 농업의 골칫거리인 과잉생산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곡물 비축 잠그는 농산물이 남아돌아 가격이 낮을 때 재고를 채웠다가 농산물이 부족했을 때 재고를 방출했다. 이런 식으로 비축 곡물은 가뭄이나 흉작 때 농작물 가격의 폭등을 방지했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농산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므로 가격은 정상선으로 되돌아갔으며 농민은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정책 덕분에 과잉 생산이 억제되고 농산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었다. 농민은 보조금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페리티 프로그램은 아주 잘 돌아갔다. 덕분에 2차 세계대전과 그 전후 시기에 농촌지역은 정말로 번영했다. 공급관리가 잘 안 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던 1차 세계대전 뒤와는 천양지차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격 변동성을 줄여서 중산층에게 도움을 주었다. 뉴딜 농업 프로그램의 몰락은 경제개발위원회는 농성품 가격 하락과 값싼 산업 노동력 풀 증거에 대한 욕망이 넘어 정치적 이유에서 페리티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계속했다. 경제개발위원회를 비롯해서 식품가공회사와 곡물회사 등은 농민의 정치적인 힘을 두려워했다. 농민이 남북전쟁 이후에 민중주의의 선동에 서서 철도, 은행, 곡물상 등 부유한 이해 세력들의 권력 남용에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1870년대의 불황으로 큰 타격을 입은 농민들은 대철 제한과 철도 회사가 부과한 높은 운송요금에 필사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농민공제조합, 농민연합 등의 정치단체를 조직했다. 1860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민중주의적인 농민폭동은 농민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즉 국가 안정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파산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 때문에 일어났다. 이 시기에 미국 노동형 풀에서 농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58%에서 38%로 줄어들었다. 농민들은 경제적인 롤러코스터를 겪으면서 19세기 말 내내 역동적인 정치 세력으로 역할을 했다. 그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철도, 대형 곡물 창고, 정력업체를 교체하도록 압박했으며 20세기 시장 무렵 산업혁명으로 미국이 탈바꿈만 되면서 부자들이 도시 중심으로 몰려들었고 농민 간의 소득 격차는 점점 커졌다. 남부 소작농이 이든 대평원 지역 곡물 경작 농민이든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경제가 격변하면서 주요 산업 사이에 동맹이 이루어졌다. 20세기가 시작되고 20년은 많은 농민에게 번영의 시기였다.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농가는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민은 은행, 철도, 곡물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초당파 농민동맹이 주정부 소유의 대형 곡물 창고와 재원서 설립을 목표로 노스타코츠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핵심 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독점 지배는 계속이 되었다. 그러자 농민과 또 시민 모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서
진보 시대 집권에 유리한 정치적인 추진력이 만들어졌다. 가격이 오르게끔 설계한 정부 정책 덕분에 1차 세계대전 동안에 농민들은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생산했다. 그러나 1920년이 되자 가격이 폭락했다. 유럽의 전쟁터가 농지로 회복돼 미국 농산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서 농산품 시장이 축소되었고 전시가격 지지도 사라졌다. 이런 시기에 지금까지 계속해온 농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 농업연합회가 당시 가공할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던 농민 노동자 조직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미국 농업연합회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업계와 농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진보연합의 힘을 빼며 농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능해 왔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민중주의자들은 선물거래 폐지를 요구했다. 1930년에서 35년에 미국 농장의 6분의 1이 파산, 압류, 세금, 체납, 처분 공매로 사라졌다. 19세기 후반의 진보 시대와 30년 대공황기에 일어난 농민 폭동에 대한 반발은 거셌다. 경제개발위원회 회원들은 농민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농업정책을 통해 농민의 수를 줄임으로써 농촌 반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렇군요. 1940년에 발견된 소책자에 실린 무역에 관한 경제개발위원회의 견해는 오늘날 미국의 공식 정책이 되었다. 1962년 경제개발위원회 농업보고서는 현재 세계무역기구 WTO가 관장하는 농업협정의 기본 뼈대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제개발위원회는 이렇게 말한다. 세계경제의 효율적인 구조 안에서 미국은 농산물을 유럽에 훨씬 더 많이 수출하게 될 것이며 무역제한적인 유럽의 수입코트 제거가 미국 무역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미 농부가 새로운 장비에 투자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대농의 이른바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을 때였다. 1953년 경제개발위원회는 1단계 선전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농업경제학서 훈련받은 극우 이론가 에즈라 벤슨이 농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벤슨은 8년 동안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모르몬 교회, NLD 교회는 수억 달러의 에그리 비즈니스 경영체이다. 의 통치기구인 12서도 정원회 일원으로도 일했다. 마침내 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3대 예언자이자 회장이 되었다. 벤슨을 관리하려 1930년대 벨치법의 철폐가 시작이 되고 농가 수치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 위기가 시작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벤슨은 공급관리를 사회주의적인 교정이 짓고 경제개발위원회의 힘을 합쳐서 대학 교수를 끌어서 모아 기존의 농업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농부부 차관보였던 존 데이비스는 공직을 떠난 뒤에 재정을 지원받는 하버드 비즈니스 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다. 농민의 도시 근로자와 동등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주었던 뉴딜 프로그램이 30년 동안 점점 약화되는 바람에 농민들은 농업을 그만두거나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농가 인구는 1950년, 60년에 30% 감소했으며 60년, 70년에 다시 26% 감소했다. 벤슨의 부하 직원이자 코넬 대학교 졸업생인 부츠보다 20세 이 후반에 농업에 더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 부츠는 닉슨 대통령의 두 번째 농부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에그리비즈니스 의제를 촉진했다. 농업은 빅 비즈니스다 같은 슬로건과 농민은 적용하거나 접근해야 한다는 말로 악명을 떨쳤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로 대체
되기 전까지 국제기구 역할을 한 관세 및 무역 GATT를 둘러싼 협상이 먹거리 무역의 확대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0년대 페리티 절폐 이로 인해 축적된 농민 불만 곡물산업과 식품산업의 값싼 농산물 요구를 배경으로 해서 1970년대 초에 새로운 농업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 농가 위기의 계기가 되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농산품 옥표 가격이 농무부가 정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서 미국 납세자들이 생산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게다가 1972년 여름 부처 농무부 장관은 카길 등 5개 곡물 종의 회사가 성장에 시달리던 러시아와 비밀 협상을 벌이도록 승인했다. 이 곡물 카르텔은 미국 곡물 수확고의 25%를 해외로 보내는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미국 내 먹거리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인기 있는 농정선의 연설가인 부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농민에게 커지든지 아니면 꺼지든지 세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농정을 다리 끝에서 끝까지 모두 경작하라고 말했다. 1972년 곡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부처는 뉴딜 휴경 프로그램에서 1000만 헥타르를 제외했다. 그러자 1973년에는 휴경지가 300만 헥타르로 줄었다. 그의 지도 아래 1973년 농업 법안은 농산물의 페리티를 50% 이하로 낮추었다.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에 모인 농민들이 전국적인 농민 파업을 촉구하던 1977년 가을 미국 농업운동이 태어났다. 농민의 계속되는 자산 손실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 농업법이 다시 한번 통과되자 농민들은 절망했다. 인터넷이 나오기 훨씬 전이라 파업 뉴스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1977년 12월 10일 트랙터 행진이 많은 주의 수도에서 벌어졌고 78년 1월에는 5만 명의 농민이 워싱턴 DC에 집결했다. 농민들은 압류를 중단시키고 페리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항의 집회를 계속했다. 1979년 1월에 대규모 트랙터 행진으로 미국 수도의 교통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시위 도중에 눈보라가 덮치자 농민들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눈을 채우고 응급치료를 위한 교통수단도 제공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이 시위로 대중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농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의 위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졌으며 부채는 급격히 늘어났다. 농민은 모든 자산을 팔아치우며 버티다가 은행 압류를 맞곤 했다. 수많은 농가가 집과 땅을 잃었다. 부처가 약속한 해외의 곡물 수요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으며 급등했던 지가가 폭락하면서 농가 재산 가치는 급락했다. 살아남은 농민들은 대부분 농외 소득에 의존해야 했다. 한편 값싼 곡물 때문에 공장식 농장의 확대가 가능해졌으며 식품가공업체와 곡물무역 회사는 납세자의 보조금을 받는 값싼 농산품 덕분에 기록적인 수익을 만끽했다.